갑자기 또 막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미사일 쏘고 난리 났다 이러면 우와 이것도 뭐 세계대전 벌어지는 거 아닌가, 비트코인 막 떨어지는데 다 팔고 또 도망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 금요일 또 저희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일 모임이었습니다. 평일 금요일날 저희가 모임을 했고요. 강남의 포차집에서 다 같이 소주와 맥주를 한잔 곁들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매달 꾸준히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좀 감기에 무량한 것도 있고요. 여기 항상 늘 같이 저희 모임에 와주시는 또 이슬 멘토 역대 트레이더를 여러분들이 또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저를 포함 이슬 멘토도 여러분들과 같이 저렇게 모임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또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모임 신청 링크를 올려드릴 때마다 꼬박꼬박 신청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6일 저녁 8시 현재 비트코인이 1억 4,700만원입니다. 달러로는 10만 달러에서 10만 6천 달러 6천 달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쭉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필 또 우리 오프라인 모임한다니까 되게 쭉 빠졌어. 참나 진짜 이 왜 이랬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공습이 있었죠. 공습.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때 당시에는 코인 시장밖에 안 열려있어요. 또 코인이 또 된통 다 때려 맞았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에 영향을 받은 게 우리 코인 시장이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쭉 빠지면서 알트코인도 뭐 역시나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급락을 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게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그 분쟁이 터지고부터 그 시간대별로 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이따가 따로 또 정리를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고 뭐 때문에 또 이렇게 급락을 했고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것들을 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현재 지표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4시간 봉으로는 여전히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요. 어디야 요 4시간 박스권 요 안에서 계속 가두리 치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일봉 차트를 보면은 아직 되게 양호해. 일봉 차트를 보면 여기 전고점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지금 총 3번의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고 이번엔 4번째였는데 또 못했죠. 1번, 2번, 3번, 4번의 전고점이 있는데 또 돌파 못하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걸 지금 전고점을 못 뚫을 때마다 예전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서 새로운 요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요게 아까 4시간 봉상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그 위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이게 실망 매물로 인해서 막 더더더 하락해서 이까지 오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가다가 1번 시나리오가 있고 이렇게 2번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1번 시나리오 쪽에 좀 더 무게감을 둘 수 있는 모양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 왜? 하단을 밑으로 깨고 내려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 멤버십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나 이런 악재들은 금방 해소된다라고 했잖아요. 해소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럴 때 또 놀래서 팔아가지고 털릴 수가 있다. 털릴 수가. 일반인들이 이런 거 잘 몰라요. 갑자기 또 막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막 미사일 쏘고 난리 났다 이러면 우와 이것도 뭐 세계대전 벌어지는 거 아닌가, 큰일 난 거 아닌가, 비트코인 막 떨어지는데 다 팔고 또 도망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했을 텐데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너도 나도 모르다가 막 팔고 내동매매해서 막 도망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게 전쟁 악재는 오래 가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금방 회복된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런 분쟁 상태가 약간 소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진행 상태긴 한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서 미 증시가 막 부폭락하거나 국내 증시가 우폭락하거나 이런 일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하락만 맞고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코인 시장도 이 정도 버텼으면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예전에 작년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분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요때 싶은데 아마 4월쯤부터 했을 거예요. 부각된지. 그런 게 있었을 때도 한 요 정도 폭은 떨어졌었는데 지금 사태에서 이 정도면은 감지덕지죠. 이 정도면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충격은 없습니다. 마치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와 엄청 떨어졌네 이거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봉으로 보면은 불과 요만큼입니다. 불과 요만큼. 그러다 보니까 퍼센티지로도 그렇게 크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는 중기선, 장기선들이 방향이 위로 있습니다. 상방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분쟁으로 인해서 단기선이 이렇게 좀 밑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만약 회복되고 캔들이 올라가주면 단기선은 금방 또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정배열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기술적으로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고 알트코인이 더 떨어지긴 했지만 뭐 도미넌스적으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난주나 지금이나 뭐 어차피 고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달 상승률 역시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좀 많이 반납했죠. 지금 3개월 연속 좀 잘 올라가고 있다가 이번 분쟁으로 좀 하락했는데요. 그래서 플러스율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물 ETF 그 순유입 수준을 보니까 지난주에는 계속 순유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13일까지는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4일 금요일부터 공습이 있었고,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서 14일부터 순유입 흐름이 나오면은 순매도, 순유출이 더 많이 또 표기가 되겠죠. 아무튼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지긋지긋하다 그룹의 새끼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중동의 이란하고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이고 뭐 이런 것들은 경제하고 접목시켜서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잘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제가 뭐 지정학 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정리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온, 가장 최근에 제가 방송하기 전에 나온 소식이 뭐냐면 이란 대통령이 우리는 핵무기 개발할 의도가 없다 누가 봐도 이게 좀 구라서 치는 뉘앙스가 좀 강한데, 그죠? 그래서 더 스펙테이터 인덱스에 따르면 이란 대통령이 자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 우리는 공식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미국의 요구대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면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제 생각은 이란의 목적은 핵 개발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란도 그렇지만 그 중동 지역의 이 이란이라는 이 국가가 많은 국가들한테 좀 외면 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 스스로 좀 살아남으려는 방법이 찾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한테 맨날 치이지, 그리고 주변 국가가 하나 둘씩 그냥 자기네들 영향에 벗어나서 그냥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으로 붙는 그런 느낌도 나지. 그리고 사우디하고도 또 사이가 안 좋아지지. 막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지금 자기네들이 좀 설 자리가 없어졌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걸 이 모든 걸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핵 개발이다. 우리 북한 보면은 핵 개발 계속 어쨌든 끝까지 지그가 포기 안 하고 계속 달라붙고 있잖아요. 연구한다고. 물론 이미 만들어 줬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고 희발이 없고 왕따를 당하면 당할수록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핵 개발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각 국가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란도 목적은 핵개발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맞아요. 핵개발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봤잖아. 우크라이나 뭐야, 핵개발 포기하고 그러자면 뭐자, 러시아한테 된통도 두드려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도 아마 후회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전에 핵개발 포기하고 그러면은 뭐 각 국가에서 미국에서 도와주고 뭐 나토에서 어쩌고 저쩌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진짜 핵 포기할 테니까 너네들이 우리 좀 지켜주고 좀 도와줄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야, 러시아한테 밟히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었으면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보면은 이런 걸 보고 이란도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알게 깨달은 거죠. 안돼, 우리도 핵 개발이 맞다,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해왔던 거죠. 자, 그래서 계속 해왔으니까 어떻게 이 새끼들 존나 눈에 가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어쨌든 핵 협상하려고 트럼프가 계속 요구했었잖아요, 이번에. 근데 어떻게 했어? 그 전에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일어서는 사자 작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그냥 어떻게 해서 타격시켜버려서 빵! 이것이 나탄즈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핵농축 원심 분리 조립 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 시설들을 다 터뜨려버리고, 이스라엘 그 정보국 모사드 요원들이 그 무인기하고 이런 특공대를 출동시켜가지고 이란의 장성이나 핵과학자들 이 다수를 전부 다
침대에서 그냥 암살을 했습니다. 암살. 엄청나죠? 와, 나는 이거 뉴스 보고 놀랬습니다. 야, 어떻게 수천 킬로 떨어진 적국에 이런 주요 고위 공직 핵심 인물들이 어디에 사는지 다 알고 위로는 전투기로 막 공습 시설 터트리는 동안 암살자들 다 보내가지고 이란의 고위 장성들 핵과학자 침대에서 다 암살 다 성공시키고, 야, 진짜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정말 정보나 전투력이나 이런 게 강력한가. 이번에 새삼 놀랬어요. 더 놀랬어. 그래서 이번에 그 사망자들 명단을 보니까 요렇게 많은 사람이 하면 이것도 뭐 일부고요. 뭐 20명이 넘는다고 하던데, 아무튼 뭐 총사령관부터 참모총장, 무슨 사령관, 항공우주사령관, 군사고문, 그리고 원자력 기구장, 핵과학자들 이렇게 다, 그리고 다수의 과학자들을 암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이란 국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란 또 여기 있어. 그럼 얘네들이 서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맨날 미사일 가지고 쏘잖아. 퓨, 이란이 막 이번에 그렇게 암살 당하자마자 뭐 했어? 이번에 가장 최근에 100발의 미사일을 날렸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퓨 다 날렸지. 그럼 이스라엘 또 뭐 있어? 우리가 잘 아는 뭐야? 아이언돔 철래 맞겠지. 뭐 퓨 요격하고 부 다 막았을 거야. 근데 이번에는 초음속 미사일 뭐 이거까지 동원해가지고 시간차 공격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조금은 뚫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성공한 게 몇 발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100발 쏜 거에 비하면은 모든 뉴스들은 뭐 이란이 이번에 뚫었다 뭐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100발 쏜 것 중에 좀 뭐 한두 발 두세 발 들어갔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이 역시나 훨씬 강력하게 방어를 했다라고 보는 쪽이 맞죠.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저는 역시나 강력하구나 이런 걸 좀 느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거리를 보면 어때요? 미사일만 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변 국가들이 보면 이제 이란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 이제 좋지 않아. 다 미국과 이스라엘 쪽에 좀 더 가깝다고 해야 맞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면 전투기로 이렇게 쳐들어갈 수가 없죠. 왜? 여기 영공을 침해해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못 가는데,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은 전투기가 이렇게 가서 뚫고 가서 이란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 그런 지정학적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면 이스라엘이 저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보면은 미국은 어쨌든 자기네들은 공습할 줄 몰랐다, 우리는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을 응원할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를 보면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이란 편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쪽도 이란 편이 아니고, 이라크를 보면은 이미 두 번 정도 이라크가 미국한테 오지게 터졌죠. 그리고 이제는 친미 국가로 바뀌었고, 사우디도 뭐 이스라엘은 싫지만 이란이 핵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싫은 국가예요. 그리고 미국하고도 어느 정도 좀 가깝죠.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요르단은 뭐 어쨌든 친미 국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란의 주변국들이 보면 그 위치적으로 주변이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 자꾸 이게 핵을 보유하려고 난리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란이 핵을 가지는 건 막으려고 이번에 먼저 조져버렸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몰랐다, 관여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번에 회제를 좀 불렀을 겁니다. 왜? 서로 협상하자고 했는데도 지금 협상 테이블이 잘 안 나오고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대신 때려줬어. 헤헤 꽃이다 막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우리도 솔직히 보면 주변 친구들이나 뭐 회사에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진심으로 저 사람이 속으로 내가 잘 되는 걸 바랄까 생각해보면 딱 답 나오잖아. 그런 거예요. 국제정세도 똑같아. 미국은 몰랐다, 뭐 평화를 바란다, 건들지 마라, 공습하지 마라 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있는 거죠. 왜? 저거 대신 때려주잖아. 그래서 뭐 어쨌든 다 그냥 조져버렸잖아. 이스라엘이 군사 주요 지휘관들 사람은 다 조져버렸잖아. 다시 고위지자들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임명하면 또 해? 또 죽일 거 아니야. 또 암살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야 니 참모총장 해, 니 또 뭐 합참의장 해 막 이렇게 임명하면 또 죽는 거 아는데, 임명되면은 누가 해? 겁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걔나 임명당하면 또 이스라엘은 또 죽는 거 아니야. 걔네들 보니까 정확하게 건물에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정밀 타격하고 침대 밑으로 무슨 독침을 쏴서 죽였대. 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임명되는 것도 무서울 거야 아마.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제 인선을 꾸리는데 좀 고민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 다 버린 거야. 이거 얼마나 좀 자기네 나름대로는 자존심 지키는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비굴한 대사죠. 뭐야, 일단 맞았잖아. 자국에 지금 핵시설 파괴됐죠. 그리고 군사 고위 공직자들 암살당했죠. 핵 연구원들 암살 다 당했죠. 이 상태에서 야, 이스라엘이 너희네 공격 멈추면 우리도 이제 멈추겠다. 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비굴한 그런 입장인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안 그러면 지금 완전 뭐예요? 이스라엘한테 완전 개박살날 판인데 미국도 등 돌리지. 주변국들도 전쟁했다 하면 뭐 어디가 이기는 건 뻔할 뻔쩌잖아요. 전적으로 지금 이란은 불리할 수밖에 없고 자존심은 상하고 비굴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분쟁을 그만두자. 휴전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아무튼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맞아 이번에 천년 가스전도 파괴시켰습니다. 가스전도 그래도 뭐야 중동 국가끼리는 서로 전쟁 나도 이거는 건드리지 말자. 이거 우리 불문율이다. 왜? 아무 전쟁해도 이거 우리 돈줄이잖아. 건드리지 말자 우리 서로. 이런 그 좀 불문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좆때려버렸어. 이란에 돈줄까지 이제 옥죄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란이 비굴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빌어야죠. 뭐 어떡해. 그리고 트럼프도 또 이렇게 나와요. 때론 사우스 해결해야 미국 이스라엘 방어 계속 지원할 것이다. 야, 참 이란 다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고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 총 보니까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 공습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224명 그리고 사망자 중에 90%가 민간인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겠죠. 근데 아무튼 이 민간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은 여론이 좋지 않다. 여론이. 그래서 군인과 민간인 포함 총 122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금 14명이 사망하고 390명이 부상당했다. 내가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뭐 여러분들 그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이 지금 웃을 일이 아니죠. 민간인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군인도 사망하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참 안타까운 전쟁 현실입니다. 이게 빨리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투자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본 건데 자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살펴봤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게 전쟁이 우리 발발을 했잖아요. 발발을 했는데 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와 장기전으로 계속 될 것인가 이게 끝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이게 진짜 뭐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잖아. 판단력도 흔들어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대충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돼? 어쨌든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얘들이 핵개발로 가려고 했고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도 막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먼저 좆때려버린 거지. 그래서 얘네 지금 더 이상 이제 이거라도 해서 우리가 좀 목줄을 좀 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란은 결국은 지금 한 발짝 물러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한 발짝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좆때리면은 얘도 여론이 또 만만치 않을 거야. 이 부담을 가지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좆때릴 것이냐 그렇게 하면은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은 중재를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고 이란은 어쨌든 한 발짝 물러났으니까 이스라엘이 때려도 어쨌든 좀 또 맞으면서 또 뭐 그 다 방어될 미사일 쏠 수밖에 이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그것밖에 못하고 이스라엘 또 조 때리면 이란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계속해서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 발 물러나고 좀 비굴하지만 참겠다. 너희가 공격 안 하면 우리도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태는 이 전쟁은 오래 가봤자 별게 없고 그렇게 오래 갈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면전 상태가 아니잖아요. 서로 이렇게 공습만 왔다 갔다 했지. 미사일만 쏘고 방어하고 또 쏘고 방어하고 약간 요런 게 하지. 완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지상군이 투입돼가지고 막 전쟁이 계속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그렇게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서 크게 심각하게 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뭐 이란이 이렇게 발 빼고 계속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전면으로는 안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 갈 전쟁은 아니고 공습이 뭐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신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유가가 있잖아. 어쨌든 중동 국가니까 그럼 유가가 문제야. 유가가 그 왜 또 유가가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자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야? 금리 인하잖아. 지금 금리 인하 제발 빨리 해라고 트럼프가 지금 파월한테 맨날 그거 압박 놓고 있잖아. 근데 유가가 오르면 자동차 운전 그 연료 계속 들어가야 되죠. 공산품 만들어야 되죠. 석유 연료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 모든 기본 제품들이 공산품들이 다 유가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물류까지 선박, 비행기, 항공 모든 게 다 유가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모든 물가가 오르지. 지금 계속 오르죠. 13일 이거 발발하고 나서 지금 물가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물가가 튀어. 물가 튀면 뭐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야? CPI. 그런 PPI 이런 것도 다 올라. 이런 거 다 올라. 그러면 이제 금리 내리나 싶었는데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파월이 지금 도란포 압박하잖아요. 도란포가. 그러면 파월이 그 도란포 체면 차려주려고 이제 좀 금리 한번 내려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칩시다. 만약에 마음 먹었다 칩시다. 근데 갑자기 전쟁 터졌어. 유가 올라가. 그럼 또 파월 입장에서 어떻게 안 되겠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어. 일단 뒤로 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투자자들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또 뒤로 밀렸네. 또 실망하잖아. 그러니까 또 실망 매물 나와. 그럼 주가 또 떨어져. 코인 또 떨어져. 계속 이런 악순환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뭐야, 이번 만약 전쟁이 계속 악화되잖아.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여기 보면은 해협 있잖아요. 여기 이게 뭐야?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게 전 세계의 3분의 2 석유가 여기서 해역을 통과합니다. 그럼 이란이 지금 이거 막겠다.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돼? 물류 유통이 또 원활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유가가 오르겠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확률은 적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막겠다 어쩌겠다 했는데 결국 실질적으로 진짜로 막힌 적은 없다라고 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도 오르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어쨌든 유가는 오르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좋지 않은 상황이란 거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엮여가지고 지금 코인도 내리고 주식도 내리고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거 지금 시간적 과거 이야기하고 역사 이야기하고 종교 이야기까지 하고 막 이러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중동 지역은. 이 지역은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생 화해를 못하는 지역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 시대가 이렇게까지 바뀌고 흘렀지만 아직도 종교 문제로 인해서도 정리가 안 됐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있잖아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교회에 다녔거나 이러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성지잖아. 아직도 이 성지 가지고 서로 네 거다 내 거다, 네가 왜 있냐, 나와라 내가 들어가겠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런 다 종교잖아. 근데 서로 그렇게 싸워대. 물론 종교 외에 왜 그래? 종교는 어쨌든 표면적일 수도 있고 국가 간의 지정학적, 경제적 이런 이득이 다 존재하는 거죠. 복잡해.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여기는 어떻게 된다? 제가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 앞으로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언제 또 어느 때 이렇게 터질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로 봐야 된다? 순간 하락이 이렇게 급나고 오면은 오히려 뇌동매매 하지 말고 단기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거지. 왜? 중동 지역 정쟁 악재는 어떻게든 다 해결이 됐다. 풀지 못한 숙제는 한 번도 없었다. 유가 때문에 이렇게 충격이 올 거예요. 왜 충격 오는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은 금리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아무튼 얘네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뭐가 제일 영향이 크냐? 유가 때문이다. 유가가 올라가면 또 뭐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엮여가지고 각종 지표들이 또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못 내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이렇게 투자 자산들이 안 좋다 상황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좀 아쉬워요. 타이밍적으로. 맞잖아. 타이밍이 솔직히 이거 이번에 CPI 잘 나왔잖아요. 그죠? CPI, PPI 잘 나왔고 고용지표도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도란포 어떻게 했어? 또 압박했잖아. 파월을 압박했잖아요. 솔직히 내가 파월이라도 흔들렸을 거야. 흔들려. 8월에 한번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쉬워. 아무튼 가능성이 있었는 것조차 이번에 밟아버렸다. 그렇게 알면 되시겠습니다. 쉽지 않은 주식 투자 정보 서칭, 시간은 부족한데 알아서 해주는 고수를 찾는다면 네이버에서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를 검색하세요. 코인 시장에 또 새로운 소식들이 있나 잠깐 보면은 코인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작화 예치금 4조 원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예치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예치금 현황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총 6조 9천억으로 집계됐는데 1월 말 5대 거래소의 예치금은 10조 6천억이었다. 그래서 10조에서 6조로 바뀌었으니까 4조 원이 급감했다. 그렇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올라 비트코인 사는 사람 얼마였어? 비트코인 얼마 안 사잖아. 대부분 알트로 다 물려있잖아. 그러니까 알트 계속 빠지고 솔직히 비트코인도 박스권 계속 지겹게 지금 못 뚫고 이렇게 하락했는 경우도 있었고 조정이 왔었잖아요. 지난 초에. 딸이 자금이 빠져나갈 수 없지. 들어왔다 보니까 별값이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금 나중에 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까 어떤 기사를 봤는데 코인 거래소에 한 50% 절반 정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100만 원 미만 투자자랍니다. 얼마 안 돼. 그것도 다 알트 사니까 절반 이상이 다 알트로 100만 원 미만 투자자. 1억 넘는 사람도 뭐 몇 프로 안 되던데 0. 몇 프로던가 그럴 거야 아마. 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국내 CBDC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별로 뭐 필요 없다, CBDC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안 쓸 겁니다. 왜? 여러분 USDT하고 USDC하고 KDC 뭐 이런 게 있다 칩시다. 뭐가 질래요? 이거 그냥 돈만 쓰면 되지.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냥 신용카드 여전히 끌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굳이 이거 뭐 가질 필요 있겠어? 없다니까요. 근데 뭐 도입을 하게 된다면 관련 사업이나 이제 기술, 엔지니어 같은 그런 측면은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사용은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결제 시스템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잘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중국처럼 위챗처럼 뭐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대신 그런 건 있겠죠. 만약에 한국에 CBDC가 들어왔다, KDC가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뭐 블록체인이 궁극적으로 제가 뭐 꿈꾸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신용카드는 자영하시는 분들 말씀해 보세요. 신용카드 결제하면 얼마 만에 여러분 통장에 돈이 꼽힙니까? 보통 2-3일 걸립니다. 그죠? 주식도 그렇습니다. 주식 매도하면은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한 2일 정도 걸리고 3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현재 결제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통장에 내가 직접 내 손에 떨어지기까지는 시간차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돼? 수수료 등을 제외시킨다 이거야. 하지만 요게 있으면 뭐다?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 어떻게? 지갑과 지갑대로 결제가 되니까요. 바로 내 지갑으로 돈이 들어온다. KDC가 들어온다. 우리가 저 강남 포차 가서 결제를 하잖아요. CBDC로 결제를 했어. 그 강남포차 주인의 지갑으로 CBDC가 바로 입금되는 거지. 그러면은 결제하는 순간 중간에 뭐 이런 지갑 업체들이 좀 떼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바로 내 통장에 즉시 들어온다. 그게 바뀔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말은 쉽죠. 이래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기엔 편하겠지. 더 좋겠지. 근데 어떻게 사회적 문제도 발생됩니다.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카드사는 어쩔. 뭐 먹고 살아. 수스럽으면 은행 이제 뭐 CD기하고 뭐 이거 출금 이런 거 필요하겠어요. 즉시 바로 이체가 되는데 CBDC로. 그럼 관련 모든 산업들 있잖아요. 은행 관련, 이체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지. 그럼 은행은 줄 거고 카드사 직원 줄일 거고 이런 거 점점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 거고. 그럼 어떻게 돼? 일자리 또 감소하는 거야. 사회적으로는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모든 추적이 가능해져 버립니다. CBDC를 사용하게 되면. 물론 지금도 추적 가능하지. 지금도 추적 가능한데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현금을 쓰게 되면은 그게 좀 불가능하잖아. 물론 뭐 그런 거 범죄자들이나 지금 뭐 추적 세금 탈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추적 안 당하려고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데 내 돈 내가 쓰는데 정부에서 내가 어디 쓰는지 다 추적해서 들여다보는 거 기분 나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프라이버시. 근데 CBDC를 쓰게 되면 이 모든 게 그냥 100% 그냥 감시 대상이다. 물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공개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방침을 마련하겠다라고 또 하겠죠. 정부에서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그리고 방식들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 과정을 반복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견디고 성공으로 있었을까요? 힘들죠. 지금 이런 상황이 올 때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올 때도 다 힘들었잖아요. 그죠? 이때 여러분들 제일 많이 힘들어했고 이때도 에이 또 지랄이네 하고 힘들어했지만 어쨌든 수익인 상태로 이까지 오니까 올 수 있는 거였잖아. 비트코인러들은. 제일 힘든 과정을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가가 진짜 중요하다. 이게 매수가가 중요하면 어때? 타이밍 잘 잡아서 잘 들어오면 어떻게 저가에 잘 사야 된다. 저가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들 다 죽는다 할 때 사야 된다. 그래서 보면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매수 자리가 어디예요? 시장이 이렇게 악재로 인해서 급락할 때 모두가 죽는다고 아우성 칠 때였죠. 예전에 미국 주식, 한국 코스피 레버리지, TQQQ, 비트코인까지 모두가 죽는다 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 사라고 저는 권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일단 롯데 겪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 많이 힘들어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여기서 1위 1비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1위 1비 해봤자 결국은 의미가 없구나 깨달으실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라이브랑 다음날 올려주는 편집 영상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제가 보면 라이브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라이브 해드리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포트 관련된 내용이나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풀었던 정보들은 유튜브 방송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매수를 권했을 때 그 적정 가격, 그리고 이번에 뭐 DQQQ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요 매수해야 되거나 비율, 그리고 종목, 그리고 저만 알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그런 거 다 빼고 있고요.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뭐 매주 월요일 해주는 이 방송도 뭐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주로 멤버십을 그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 매일매일 나가는 멘트입니다. 멘트, 이게 여러분들이 훨씬 중요하다. 멤버십의 주요 가치는 이 멘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계좌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이게 표본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돼서 비율 포트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프리미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란과 이스라엘 그 사태, 그런 것도 알아보고 현재까지 비트코인 흐름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장에 뭐 코인 시장에 새로운 소식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분쟁도 끝나고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가 좀 없어져야 비트코인이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자고요.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만개를 추매했네요. 꾸준히 계속 매수하고 있는 스트래티지입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방송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